네,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은 10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결국 남북이 현안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다시 대화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 시간에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극적인 그 반전이었는데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동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 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회의인데요. 오늘 오후에 접촉할 회의의 전망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10시간 동안 오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실무자들도 아니고 사실 좀 고령의 김양곤 당비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죠. 우리 아마 예. 김관진 실장님도 나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10시간 동안 밤을 새면서 얘기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측이 다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자. 그런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또 다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 오후 3시부터 아마 이번 오후, 뭐 오늘 될지 내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양측의 의지와 그런 공감대 이것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능성도 크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예. 네, 오늘 다시 만나면 좀 수월하게 합의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수월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예.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합의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핵심 쟁점 사항이 뭐냐면 우리는 북한은 저희들 보고 우리 남쪽 보고 대북 방송 중단이고 우리는 목함 지뢰에 대한 재발 방지, 사과 요구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 그래서 사과하겠다 하는 것은 거의 제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전술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조금 벗어나서 이 마라톤 회의 동안 과연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했을 거냐 한 건 아닐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북 화해 협력과 관련된 전방위적으로 다 다뤄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번에 광복 70주년 대통령 기념사에서 대북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우리가 북으로 보내겠다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하고 안전 문제도 우리가 남북 간이 같이 협상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을 갖고 좀 돌파구를 찾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는 남북 이산가족 왜냐하면 9월이면은 바로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남북 이산가족 이 부분을 북한이 일정 부분을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남북 이 대북 그 방송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지 일괄 방식으로 타결하는 것은 이번 회담에서는 좀 도출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 그런 원론적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남북 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떤 협상을 도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남북 화해 협력 차원에서 이런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서로 의견을 1차적으로 도출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일단 그 남북 간의 어떤 핵심 관계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뭔가는 앞으로 이것이 하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예. 점진적으로 뭔가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혹시 대화가 잘 풀리지가 않게 된다면 북한이 회담을 아예 결렬시켜 버린 이후에 좀 다른 도발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앞서 예. 김 의원님 얘기해 주셨지만 좀 어느 정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로도 좀 저희가 연결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기본 대남 전략이라는 건 화전양면 작전을 항상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화는 대화대로 또 전쟁은 전쟁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굳건한 안보를 전제하에서 남북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저렇게 전향적인 자세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전향적인 자세라는 것은 일단 도발을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아직은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기본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봐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뭔가를 변화를 요구해야지 우리만 이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만 일단 변화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도발, 협상, 그리고 뭐 어떤 제안 이런 어떤 악순 고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안보를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아마 의지를 한 상태에서 북한의 전형적인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그 북한이 최후 통첩, 뭐 선전포고
아주 뭐 갖가지 그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저희에게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됐었다가 갑자기 이 상황 반전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떤 지금 방금 전에 이상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시나리오인 건지 아니면 외부 세력이나 어떤 자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것이 불리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진전성을 갖고 회담이 임한 건지 이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이제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네. 이제 냉온탕,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굴곡이, 진폭이 훨씬 심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차이고요. 현재 북한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함지뢰 도발도 자기들이 했고, 그 다음에 포사격도 자기들이 했고, 네. 그 다음에 48시간 무슨 최후 통첩도 자기들이 했고,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담 제안도 자기들이 먼저 했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왜 네. 이런 도발을 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에서 그리고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회담 과정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놓고 볼 때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과거 2013년에 우리가 또 목격을 했습니다. 김정은 네. 시대 들어와서 그때 핵실험 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원들 다 나가라. 근데 이제 큰 일은 발생하지 네. 않았었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물론 조강도 도발입니다만 그 전년지대 준전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준사격 하겠다. 그 다음에 전면전까지 준비되어 있다. 아주 작은 도발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작은 도발을 가지고 그 뭐 효과의 극대화라고 할까요? 그 소리는 굉장히 요란하게 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대남 관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이제 큰 도발이고 또 대화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잘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김정은의 대남 전략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측 보여집니다. 입장에서는 이번 도발이나 이런 행동들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남 물리적 도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 뒤에서 조정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제 통치를 시작한 이후로는 물리적 도발은 처음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정은이 직접 당중앙 군사위원회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총참모부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승인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명령도 직접 하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런 걸 국내는 물론 북한 주민들은 물론 우리 국제사회 대회에 다 과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자기들이 의도하는 쪽으로 최대한 끌어가려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되는 이제 대남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의 치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남기려는 그런 의도를 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게 지금 예. 또 저도 이제 조금 좀 청을 하면은 지금 이제 한미 지금 군사훈련이 27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 군사훈련은 사실 안보 방어 차원에서 굉장히 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것을 한반도를 긴장 관계를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오늘 뭐 어제도 우리 그 한미 연합 그 비행단이 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긴장 관계, 남북 관계 긴장 관계 고조되는 상태에서 한미 훈련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국제 관계에 관심을 그만큼 많이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남북한의 긴장 관계를 극도로 끌어올려서 국제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인식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하나의 좀 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오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원점 타격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복 70주년에서 출집된 기념사도 얘기했지만은 네. 우리 안보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극도로
한반도를 긴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어떻게 되면 자칫하면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앞서 그 김 의원님께서 북한이 예전부터 이제 긴장 수위를 높였다가 적시에 풀어버리는 벼랑 끝 전술, 화전혁명 전술에 대해서 과거 정권과 비교했을 때 좀 냉온탕의 굴곡이 심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김일성, 김정일 시대 이어 김정은 시대까지 좀 과거와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시대 때보다는 좀 어설프다 뭐 이런 그렇죠. 비판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통치 행위들을 보면은 좀 미숙하죠. 예. 과거 사례들 보면은 그 대형 사고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NPT 탈퇴 핵 문제 가지고 이제 흔들었고, 예. 그다음에 뭐 사건들이 많았죠. 미루나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 장교들을 도끼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푸에블로 나포 사건, 이건 미국 간첩선이라고 이제 했는데 네. 그거 이제 납포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들을 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진행 상황들이 예측 가능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정도의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이제 그 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한 거죠. 소리가. 그다음에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워볼, 그러니까 말로 하는 도발이죠. 이 공격, 위협 이런 것들은 지금 아마 남북 관계 역사상 들어보지 못했던 거 그때 다 들었을 거예요. 네. 별 소리 다 했어요. 무슨 불바다요, 뭐 핵전쟁이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나가라, 서울에 있는 거 당장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평양에 있는. 아니죠. 서울. 아, 서울이요. 2013년에 그쵸. 핵 예. 실험 이후 한미 훈련할 때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 다 나가라, 외국 주재원들 공간원들 다 나가라. 나가라고 예. 했었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위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말로 고쳤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의 도발의 수위는 낮죠. 뭐 대학 칼 항공기 폭파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이제 소리는 굉장히 요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협 이런 것도 이제 그 임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냉온탕을 아주 극하게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차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회담도 제기하는 거 보면 또 갑자기 이제 그 뭡니까, 완전 극적인 반전이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두고 봐야죠. 근데 보니까 이게- 김정은의 통치체를 강화하고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국내에 북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저기 시한 얘기해놓고 남한이 말을 듣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대화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양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리더십에 있어서 좀 부족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이게 않을까요? 그거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오히려 이제 벼랑 끝 전술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네. 과거의 벼랑 끝 전술은 굉장히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수위를 낮은 단계에 비해서 높은 단계로 예. 순서적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 김일성 체제 때는 3차 핵무기를 갖고 계속 이걸 갖고 지금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핵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쏘고 그와 관련된 걸 계속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얻을 걸 다 얻습니다. 남쪽이나 또 미국에서 얻을 건 다 얻고 자기들이 실리 다 챙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저희들이 극적인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때는 대남이라든가 또 국제적인 관계 이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북한 내부에서는. 그리고 전문적으로 양성된 훈련된 인재들이 많았는데, 이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이런 많은 인재들이 소위 말하면 다 숙청당해 버렸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없습니다. 이따 해도 말을 못한다고 말을 못하죠, 하잖아요. 제대로. 예.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벼락끝 전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차이가 뭐냐, 순식간에 극도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극도로 이 긴장 관계를 유지시켜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협상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협상에는 주고받는 것이 일방적으로 받는 건 또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는 우리 남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안보 부분은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철저히 응징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북한이 의도대로 끌려가겠냐 하는 부분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남한에 있는 우리가 김정은 체제를 볼 때는 뭔가 김정은 체제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다. 예. 그리고 착근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대남 관계 전술을 보면은 좀 뭔가 어설픈 경향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벼랑끝 전술도 뭔가 징후가 있는데 징후 없이 바로 도발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보면은 뭔가 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예. 뭔가 좀 허술하는 경향이 이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과거- 우리 측에서는 김정일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의 이제 전략 전술은
적은 죽이고, 그러니까 적에게는 손해를 보고 자기는 살아남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북한의 전략 전술이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가서 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밀어버리고? 매달려서 예. 이제 자기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겠다는 거죠. 근데 김정은은 지금 좀 위험한 게 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북한이 원하는 건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그 예.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의제가 됐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요구를 한 것일까라는 의문도 드는 게 얘기가 잘 풀리고 분위기가 괜찮았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다른 남북관계 포괄적인 현안에 대한 요구를 또 했을 거란 전망도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대북 확성기만 갖고 얘기한다면은 몇 초밖에 안 걸리겠죠. 왜냐하면은 한쪽은 하지 말라고 할 거고 네. 한쪽은 계속 하겠다고 할 거고 결렬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북한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이제 최고 존엄 자기들이 소위 최고 존엄하고 이제 엮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체제 비판, 네. 체제 전복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뭐 북한의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북한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확성기 얘기만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얼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황병소 이제 총정치국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나이도 많고 실무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고위 관료들인 거죠. 간부들인 얼굴마담인가요? 거죠. 얼굴마담이죠. 예. 간부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콩야 파치 아마 따지진 않았을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얘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당연히 북한은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떡을 이제 먹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오이사조 체제.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이제 남북 화해 6.15 정신으로 이제 남북관계 가져가자. 예. 확성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네. 네.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물론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것은 뭐 오이사 조치 해제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도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할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도 우리가 쉽게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거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은 혹시 성사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 목함 지뢰에 대해서 그 도발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지만은 그에 준하는 남북 군사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 라인을 남북 관계 군사를 긴장 관계를 좀 이렇게 예. 서로 남북 간의 도발의 어떤 것을 중기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한 라인을 좀 만들자. 예.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뭔가를 본인들이 제안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을 합의로 도출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이다. 자, 끝으로 오늘 남북 대화에 임하는 우리의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할 텐데요. 네. 끝으로 짧게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저는 정도를 가는 게 그게 방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죠. 당연히 군인들이 발 다치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해서 정도로 가되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이제 군사적 충돌 최악의 상황은 가지 말자. 예. 이런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저는 이번 기회에 북한에게 예.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의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우리 측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의 도발에 제2, 제3의 도발에도 우리는 절대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김정은이 어떤 체제도 네. 나름대로 좀 반성하지 않겠나. 이거 남한을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네. 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비록 대화가 조금 늦더라도 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북한에 인식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성우 이사장님, 김광진 연구위원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